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FOMC를 앞두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훈풍에 국내 증시도 1% 가까운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2% 탄력이 다소 둔화됐죠.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2,50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표적인 저 PBR 업종으로 꼽히는 보험, 증권, 상사 쪽은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나 리비안 등 전기차 관련주 강세 보였죠.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장 초반 강한 탄력 보였는데 현재는 2차 전지 관련주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려 8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죠. 현재 2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담아내면서 1,2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0.8% 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 탄력이 둔화되면서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도 내리막길 타고 있습니다. 현재 0.8% 넘게 빠지면서 지수는 812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비트코인의 반등에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법안 발의에 헬스케어 쪽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안에서는 현재 외국인 장 초반 방향성 잡지 못하다 현재 매수로 가닥 잡으면서 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힘을 보태는 가운데 기관만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1,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평균 PBR이 0.5배 미만인 보험, 증권, 금융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력 가장 강하게 받아가는 보험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생명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PBR은 0.25배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15%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5,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한화생명입니다. PBR은 0.15배를 나타내고 있고요. 11%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3,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CXL 관련주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부각받으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하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네오셈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어서 오킨스 전자도 9% 넘는 파란불 켜내면서 12,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을 받아서 우리 지수 역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 역시도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8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영향을 우리 시장 어떻게 받을지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는 수익이 되는 뉴스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굿뉴스가 될 부분을 먼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좀 화두가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식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관련돼서 뭐 어제 1차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어떤 검토 부분,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왔는데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회사의 어떤 가치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할지를 의무적으로 좀 공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공시 의무화에 해당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50개 기업들, 그러니까 상위 150개 기업들이 해당 이 공식 규정을 좀 검토하게 되면 보다 활발해진 이 주주 가치 뭐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빨리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 하에서 수급을 유입시켜서 증시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정부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장 배드뉴스는 참 이게 제가 요새 계속 좀 네. 안타까운 뭐 이야기인데 2차 전지 섹터가 지속적인 사실 뭐 좋은 이슈가 없죠. 네. 뭐 테슬라의 주가 연동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업황에 관련돼서 지속해서 어떤 리스크적인. 그래서 뉴스가 시총 50조 증발, 뭐 눈물의 2차 전지주라는 또 기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 뭐 배터리 셀 소재사 오늘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고요. 네.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LNF와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발표를 했고 2월 7일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어떤 2차 전지의 수급이 지난주에는 배터리 셀 3사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양극 소재사의 이 어떤 주가 낙폭이 좀 더 심화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엔캠이라는 종목은 이번 달 들어서 100%가 또 넘게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양극 소재사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오히려 이번 주까지도 주가의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배터리 셀에 대한 오늘 긍정적인 어떤 이 삼성 SDI가 그나마 4분기 선방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해서는 배터리셀 3사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늘도 좀 우호적인데 네. 양극 소재사는 오늘도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셀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양극재 쪽에서 좀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오후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의 급등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형건설 우선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이 공사 대금 이슈를 해소하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6,03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한가로 올라가 있는 그룹주인데 지금 출범 첫 달 매출 2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3,5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뉴스로도 좀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인 저 PBR 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15%대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5,790원 선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철
철강주들도 흐름이 꽤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14%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의 주가 3,51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강산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강산업의 주가는 12% 넘게 오르다가 지금 8%대로 상승률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88만 1,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요. 이어서 신스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강주들의 흐름에 편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3,805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BL팜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에서 AI 세포 영상 진단 상용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상한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458원의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뱅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한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후에 오늘까지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고요.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는 25%대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지금의 주가 3250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행정 서류를 완전 디지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6,57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을 지속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18% 넘게 오르던 주가 지금 꽤 많이 밀리게 되면서 8%, 9%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2,935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들 보시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파악한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코스피 시장 먼저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종목들 오늘 상위 종목을 좀 보면 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대우플러스 뭐 미래에셋 생명, 하이스틸, 하나생명 전통적으로 지금 보면 저PBR 오늘 뭐 생명보험 또는 뭐 증권 금융주들이 오늘은 네.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데 지금 PBR이 1배가 미만이 되다는 건 그만큼 청산 가치가 네. 시총 대비해서는 높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좀 더 높다는 것은 지금 기업의 순자산가액이 현재 시총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좀 네. 크지 않겠나. 지금 뭐 금융주들, 생명보험사들의 어떤 수익성들을 보면 작년부터 이 고금리 기조에 관련된 그래서 수익, 뭐 이익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익 상쇄 효과는 좀 가져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크게 좀 재미를 좀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고금리 기조 완화에 대한 수익성은 좀 개선됐고 여기에 대한 배당 비율이라든가 배당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크게 좀 유입된 바는 없었지만 저 PBR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인적 분할 상장 이후에 첫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연매출 2조 원대를 좀 달성했다. 호실적 베이스 때문에 오늘 좀 가격 제한폭과 좀 상승을 했고 네. 지금 OCI 홀딩스, 롯데 지주 전통적으로 지금 지주사들도 저 PBR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오늘 신스틸, 포스뱅크, 뭐 비트컴퓨터, 에코앤드름, 데이터 솔루션이 좀 강한데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철강주들의 흐름들은 지금 저 PBR 관련돼서는 철강업종도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어떤 인식들이 수급 개선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뱅크는 어제 상장한 이후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트컴퓨터, 뭐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련된 어떤 개별 모멘텀으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HLB 그룹주의 활약도 좀 대단합니다. 어제 사실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꽤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네네. 다시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HLB 그룹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우선 지금 간암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 지금 뭐 근거 없는 것 때문에 임상에 대해서 뭐 FDA가 승인을 안 했다, 네. 승인을 거절했다는 어떤 그런 악성 루머인지 아니 이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도 5월달에 미국의 FDA에서 이제 허가 여부가 좀 결정이 좀 될 텐데 이게 사전에 뭐 유출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노이즈 이슈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종목별 영향이 좀 받았던 케이스들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허위 보도 때문에 사실 뭐 있지도 않은 뭐 M&A 건 때문에 가격이 좀 급등했고 사실무근을 하고 뭐 밝혀지면서 오히려 차익분을 모두 다 반납한 그런 케이스들 좀 있었기 때문에 네. HLB 그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맞다. 다만 지금 리보세라닙의 FDA에 대한 허가 요건들을 얼마만큼 좀
갖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암의 병용치료제 지금 이 HLB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단독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네.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거든요. 함넬리주막과 그렇죠. 병용요법인가죠? 네. 그래서 이제 병용요법 치료제에서는 지금 유의미한 어떤 임상 유효성을 확보했다는 어떤 보도 이후에 사실상 이번에 시판 허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진다라고 지금 시장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정해서 5월 달에 허가될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노이즈 이슈에는 좀 네.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회사도 어제 뭐 적극적인 어떤 이 해명을 통해서 오늘 좀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회사 측의 의지가 좀 더 강하고 네. 세분화된 어떤 소통 계획들이 좀 더 강하다면 저는 좀 믿고 지켜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믿고 지켜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HLB 그룹주를 빼고도 사실 이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도 최근에 들어서 좀 눈에 띄고 있었는데 네. 다른 종목군에서 좀 바라볼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네. 뭐 경영권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OCI 홀딩스가 사실상 이 상호 지분 수합은 아니더라도 서로의 지분을 취득해서 OCI가 최대 주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장남과 차남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좀 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그나마 모멘텀을 가지고 좀 이해가 좀 되지만 한미약품이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훼손됐다. 그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저도 강조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순한 모멘텀이 회사의 업황과 회사의 어떤 단기적 어떤 모멘텀, 실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악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 요인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잠정적인 이슈가 좀 완화되는 기조에서 주가는 다시금 그 갭을 좀 메꾼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단기적인 어떤 이 모멘텀들은 좀 끝났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학회라는 게 있죠. 바이오 학회가 아직 남아있고 올해 연간부터는 세분화된 어떤 종양 학회라든가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본다면 1분기에 새로운 어떤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멘텀들 또는 시판 허가에 관련된 모멘텀 또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흐름을 지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저 PBR 관련주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월 주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코스닥의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온디바이스 AI, CXL, 온센서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선단 공정 투자다라고 해서 장비주가 또 움직였고 HBM 관련주도 올해 좀 쉬었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올해 이제 대규모 투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환매로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왔죠. 그리고 또 강했던 섹터가 AI. 그런데 CES 2024 끝났고 샘 올트먼이 지난주 방한 이후에는 좀 재료 소멸 때문에 단기간에 어제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컸고 이 수급이 코스피로 좀 이전됐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좀 단정 짓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이후부터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럼 2024년도에 갤럭시 S24 관련된 부품 수혜주,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맞고 오늘 상승 종목들 대부분 보면 생명보험, 손보사, 그다음에 철강, 금융, 뭐 유통 이렇게 좀 강한데 지금 이게 특별한 어떤 이슈보다는 PBR에 대한 어떤 저평가 해소 기대감들이 단기간 수급을 좀 개선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증시의 왜곡 현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코스피의 저평가 종목들이 오른 것은 단순한 테마성 수급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증시가 너무나 기대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테마군에 의해서만 주가의 급등락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이 안정화되고 여기서 코스닥 종목들의 개별 종목으로 수급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가 심한 변동성보다는 2월, 3월 이후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베이스 하에서의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일단 상승하는 쪽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는데 하락하는 sek터 중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은 하락하지만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뭐 초전도체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XL, 뭐 온디바이스 AI.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더 작았고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감들을 수반했던 종목들을 좀 피하자.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네. 2024년도에 선단 공정, 즉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객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여기서 좀 투입될 수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주는 구간.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크게는 뭐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부품 수혜주.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오늘 낙폭을 주는 종목들 안에서 네. 좀 보자라는 취지인데 좀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단기 수급이 좀 좋은 대형주.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좀 판단해봤고 초전도체는 지금 이슈에 의해서에 대한 등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지금부터 비중을 대폭 축소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도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로봇 안에서도 소형주보다는 이제 중형주 내지는 대형주. 그래서 제가 대형주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네. 현재 수급 유입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이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보자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현재 수급 효과가 코스피가 더 크니까 이걸 좀 네네. 염두에 두고 힌트를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원픽 섹터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지금 2차 전지 섹터인데 지금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 네. 오늘도 사실 조정을 일부는 받고 있어요. 소재사는 조정을 받고 있고 셀사는 그다음에 좀 양호하고 거기서 포스코홀딩스를 원픽을 좀 고르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저 PBR 관련된 수급 유입 때문에 3.07포인트 지금 3%대 상승을 좀 해줬고 지금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 물론 네. 업황에 대한 리스크 있고 철강 업황 부진했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부진 이 우려감들 주가의 반영 효과가 크다. 다만 지금 PBR이 0.61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외형 가치 대비 회사 가치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지금 염호 리튬 가치에 대해서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좀 아직은 덜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염호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업화를 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2024년도에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만 원 미만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단기적 관련된 이슈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저평가 매력도도 크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일단은 45만 원 정도에 진입하면 좋겠다라고 네. 전해주셨는데 뭐 목표 주가나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저는 목표가 지금 단기 목표가보다는 중기 또는 이제 2024년도에 장기 목표가 연말까지는 저는 57만 원대를 좀 염두에 보면서 목표가 5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7천 원 이전 저점입니다. 38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45만 원, 목표 주가는 57만 원, 손절 라인 38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 살펴본다면요. 연초부터 난도가 높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 전략을 업데이트해볼 첫 번째 키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매수냐 매도냐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1월 증시는 지난해 연말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증시 전반에 대한 리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1월은 굉장히 좀 증시가 부진했죠. 우리나라가 유독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부진했고 이제 그 이유가 대표 기업들의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좀 있었고 기업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호재에 반응은 못하고 오히려 좀 악재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약세장이 전개됐고 특히 2차 전지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급락하면서 증시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해 연말 상승분을 모두 좀 아쉽게 반납을 하고 좀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1월 말 들어와서는 이제 각종 뭐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네. 다시 또 실적 추정치가 또 하향 안정화되면서 또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또 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1월 말로 갈수록 증시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 좀 막막한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달 말로 갈수록은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일본 증시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가 축포를 터뜨리는 사이에 우리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월 증시 자체가 뭐 국가별 산업별로 차별화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하권 비중이 높은 국가는 좀 약했고 대신에 미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오히려 좀 선전한.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가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뭐 당연히 미국도 너무나 좋은 성과를 좀 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I가 중심이고 네. 거기에 일본은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신고가 났고 인도는 뭐죠?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 좀 이제 이들보다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다른 기관들의 선택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저는 가장 결정타는 2차 전지였다고 봐요. 2차 전지가 작년 7월을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이죠. 근데 지금 부메랑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들이 시총이 너무 큰데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도 못 가는 그 현상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1월 증시에 또 상대적으로 한국만의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중국과 한국, 특히 이제 중국도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뭐 CAT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 국가별 산업별 이 차별화 장세에서 좀 선택을 1월에는 네. 좀 못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국가별 산업별 장세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2차 전지가 끌어줬던 지난해 우리 증시와는 반대 되게 또 2차 전지가 끌어내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최근에 수조 원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홍콩 증시는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리 증시의 차이나 리스크 해소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플러스 나는 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이게 그동안 좀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한 19%가 중국이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중국의 이번에 지준율 인하로 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7조 원의 그 대출이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일단 중국이 지난해부터 부양책을 쓰긴 쓰는데 뭔가 좀 연속성이 없고 이게 계속 이어질까?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깜짝 놀랄 정도로 지준율을 0.5% 인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렸죠. 이 정도로 크게 인하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거 지준율 인하하고 나서 또 중요한 건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또 해준다면 다음 달에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건 이게 단발성 인하가 아니라 뭐 금리 인하라든가 계속해서 좀 부양책을 꾸준하게 써준다면 시장도 이제는 좀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믿지 않을까. 근데 중국을 이렇게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건 이게 중국 경기가 좀 계속 좀 하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갈등도 있는데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쓰질 않고 한 번 썼다가 또 한참 있다 쓰고 네. 이게 연속성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은 그냥 실망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거는 2월과 3월에 연속해서 이 부양책이 계속 나오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확인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바라보시기에 그래도 좀 연속성 있게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실까요? 일단 3월에 양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 정부가 지금 이 부양보다는 사실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좀 우선순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진 않는데 근데 사실 중국 정부도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그대로 좀 방치하다가는 중국 경기가 나중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잡기가 또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올해 좀 부양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금리 차가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인하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중국이 내려버리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집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올해는 누가 봐도 미국은 한 3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중국의 부양책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조건들은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극심한 성장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시즌에서 2차 전지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반등 속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그리고 탈출론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이미 좀 탈출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탈출을 하겠다 이건 좀 너무 이제 뒤늦은 저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 반등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탈출하시더라도 나중에 네. 좀 크게 반등할 때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주가 부진 원인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또 중국 배터리가 실제로 공급 과잉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실적이 지금 이번에 LG엔솔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처럼 대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안 좋고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어떡할까? 이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제 투자 심리까지 악화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LG엔솔의 실적에서 보듯이 이번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나쁠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는 구간도 언제부턴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1분기 실적이 진짜 저점인지는 1분기 말 정도는 돼봐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 가서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아직은 부진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 침투율이 8%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얻어갈 그 몫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우 8%밖에 안 되는 침투율의 이 전기차 시장이죠, 미국은. 그럼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LG엔솔 같이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다만 이제 지금 성장통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잘 올해 견뎌낸다면 저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또 2차 전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서 탈출보다는 충분히 좀 힘드시더라도 한두 달 정도 좀 기간 조정 보일 때 기다리시면서 다음을 좀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1분기가 저점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분기 말쯤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두시더라도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때 실적 저점을 판단한 이후에요. 저는 뭐 급할 건 없고요. 네. 지금 뭐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일단 좀 시선을 돌리셨다가 2차 전지는 저는 실적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당분간 한두 달은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물량은 버티시되,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내년을 보고 어차피 네. 2차 전지 미국 쪽 좋아지니까 뭐 LG 밸류체인이나 그런 것 중에서 작년에 성과가 안 났던 거 위주로 하세요. 작년에 너무 오른 기업들은 네. 앞으로 주도주가 되긴 좀 쉽진 않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성과가 부진했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예를 들면 이번에 엔캠이 정말 많이 갔잖아요. 저번에도 네. 한번 전액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전액 다음 타자는 누구냐면 분리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분리막은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근데 분리막도 중국 규제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SK 하이테크가 될지 WCP가 될지 모르지만 네. 아마 증설 공시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내년 보고 그런 기업들 투자를 미리 하겠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단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당장 뭐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두 달 정도 뭐 다른 업종에서 투자를 하시다가 네. 실적이나 그런 증설을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고 네. 뭐 선제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 바라보실 때는 일단 한두 달 정도 두고 보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흐름을 보실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또 올해 증시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샘 올트먼의 방언과 있어서 또 이제 인텔의 쇼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역시도 이제 다양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2월 반도체주의 주가는 이번 달보다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그 반도체 업종도 이제 모멘텀이 조금 이제 소진돼 버렸죠. AI 기대감 다 반영됐고 하이닉스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는데 그것도 좀 반영을 했고. 근데 이제 내일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공격적으로 뭐 가동률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레거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AI용 말고요. 뭐 PC용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를 좀 그 가동률을 올리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이건 반도체에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계속해서 감산을 하면서 네. AI나 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죠. 이쪽 비중은 계속 늘려가겠다. 이러면 또 좋아요. 이러면 이제 하이닉스랑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 반도체가 또 한번 랠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 수 없는 게 내일 또 발표를 해봐야 되니까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1월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2월에는 1월보다는 좀 성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흔히 그 전통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네. 이쪽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은 한번 좀 담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최근에 좀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진하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이번 조정기를 저는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 확인해 보시고 반도체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빠지긴 하지만 최근의 증시를 돌아본다면 그나마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몰리게 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2,5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500 이하는 이제 PBR 0.9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고 매도는 언제쯤이냐면 2,600, 700을 향해서 뭐 올라갈 때 그때는 한번 매도를 또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 이익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걸 이제 다음 달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죠. 주주환원 좀 적게 해주고 네. PBR 낮은 거. 근데 이게 대부분 코스피가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의 저평가주 중심으로 해서는 2,500선 이하에서는 여기서는 뭐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당연히 매수 쪽으로 고민을 하시되 다만 항상 그거죠. 뭘 살까?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지 지금 뭐 주식 비중 줄일까 늘릴까 이거보다는 네. 어떤 기업을 내가 선정할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더 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사면 좋을지를 고민할 시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IT 신제품 흥행 돌풍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놓은 세계 최초의 AI 휴대폰인 갤럭시 24 사전 예약 판매도 이제 기록을 좀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보시나요? 일단 갤럭시 폰이 옛날에 예전에 초창기 모델 정말 잘 팔렸잖아요. 네. 그때 기본 한 4천만 대 이상 팔렸거든요. 근데 갤럭시 S가 이제 점점 성능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이폰에 밀리면서 이제 1년에 2천만 대 정도, 2천만 대 중반 정도 팔렸다가 그래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S23은 좀 잘 팔았어요. 그래서
2,900만 대까지. 근데 예전에 비하면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예약 판매가 121만 대니까 S23보다 높게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에 또 AI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좀 S24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AI가 좀 궁금해서 좀 구매를 해봤는데 어쨌든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여기에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는 전작을 좀 뛰어넘어서 한 시장에서는 3,200만 대 정도 네. 판매를 할 것 같고 뭐 많게는 3,600만 대까지 보는 쪽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공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000만 대 이상만 좀 팔린다면 일단은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3,000만 대 고지를 또 뛰어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반전의 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갤럭시 S24 어쨌든 일단 예약 판매만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성과는 좀 좋은 그런 제품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S24 판매량에 플러스 1을 해주신 이사님께서 써보신 결과 어떤가요? 뭐 저는 만족도가 네. 좋은데 다만 이제 AI는 좀 개선할 게 좀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이제 부분이요? 실시간 네. 통역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 안 하고 네. 내가 외국인하고 직접 실시간 통역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진짜 통역을 해줘요. 네. 해주고 이제 내가 그 한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만 아쉬운 게 여행 가시거나 이런 건 좋아요. 짧게 짧게 외국인과 대화한다. 그러면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긴 통화를 하잖아요. 네. 문장이 길어지죠. 네.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아. 문장이 자꾸 어색해져서 한국 사람이 이제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네. 아, 이런 문장이. 근데 네. 딱 봤을 때는 저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누가 약간 봐도 외국인이 한 말인 것 그러니까, 같다. 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네. 좀 어색한 문장이 너무 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이 업데이트를 또 나중에 해줄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다. 네. 예,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아직은 발전할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한편 또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벌써 20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사실 애플이 약 10년 전에 애플 워치를 공개한 이후에 또 다른 신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될까요? 사실 이제 이쪽 관련돼서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비전 프로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너무 비싸니까 네. 안 팔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500만 원짜리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2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네.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50에서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대중화되려면 반드시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네. 사실 500만 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한 여기서 반절 정도 낮아진 가격에 아마 출시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 아이폰 수혜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안 좋죠. 뭐 LG이노텍이나 BH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정말 계속해서 막 신저가 나고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애플의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애플 아이폰에 공급했던 기업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죠. 이쪽에 또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기판 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밸류체인과 이 비전 프로 밸류체인이 일단 기기는 어쨌든 다 같은 IT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기판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아직은 큰 수혜를 보시면 안 되는 게 아직은 판매량이 애플 아이폰에 비할 뿐 아니잖아요. 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억대가 넘는 그런 판매량을 좀 기록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50만 대 팔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 낮아진 그러니까 워낙 애플 아이폰 수혜주들이 워낙 기대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모멘텀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인기에 더불어서 우리 고객사들도 XR 신제품을 출시할 일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XR 시장이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기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XR 생태계 확장 속에서 게임주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주도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게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만든 파몰드란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은. 근데 이제 6일 만에 800만 장을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고 XR 기기를 이제 쓰게 되면은 XR 기능이 이제 접목이 돼서 굉장히 실감나는 이제 그 게임을 좀 즐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적용된 기술이 UEVR이라는 기술인데 네. 요게 이제 어떤 개발자가 일반 게임을 VR 게임으로 바꿔주는 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목을 하면 그냥 보통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그냥 VR 게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XR 기기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XR 기기가 왜 그동안 좀 안 좋았냐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볼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XR기기 끼고 할 만한 게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기존에 나온 게임들을 XR 기기에서 할 수 있게 바꿔준다. 이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기기 관련해서 이 최대 약점을 좀 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XR 기기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게임 업종 있잖아요. 네. 게임주들도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XR 게임이 시장이 커지면 우리 한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서 게임주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활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뷰티 디바이스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뷰티 테크를 주도하는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관련 시장 현황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뷰티테크라는 게 화장품 같은 이제 미용 쪽에다가 IT 기술을 접목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좀 활용화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의 피부, 나이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라 그러는데 이 집에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마 APR, 다음 달에 이제 그 네. 공모주 청약 대우로 네. 좀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대표주자인 클래시스가 최근에 가정용 또 의료기기 하나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 또 제약회사 중에 동국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PR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상장 일정을 한번 미루기도 하긴 네. 했죠.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 조업급 대여인 만큼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흥행에는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요 예측이 2월 2일부터 8일까지니까 이제 다음 네.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참여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공모주 청약은 2월 14일에서 15일입니다. 네. 잡혀 있고, 공모가 밴드가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인데 예상 최대 시총이 1.51조 정도인데, 이걸 PER로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을 해봤더니 올해 네. 실적 대비 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부담은 없는 수준인데, 다만 좀 단점은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36% 정도 되니까 그건 좀 단점이지만, 그러나 워낙 또 밸류도 낮은 상태고 이 시장이 이제 막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APR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에 집중한 소비자 문화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업의 주가도 이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피부과 많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기기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해외 브랜드는 굉장히 비싸죠. 뭐 1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이제 10에서 한 100만 원 사이인데 네.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 계속 피부과 다녀야 되고 이게 비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내가 집에서 그러니까 가격은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연구소장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좋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보다 성능은 좋은데 피부과보다는 좀 낮죠. 당연히 네. 낮겠지만 그 중간 시장을 좀 침투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 침투율이 8.4%거든요. 미국이 5.5니까 네. 침투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이미 높으면 이미 다 산 거기 때문에 성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투율이 이렇게 한 자릿수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또 증거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성장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염승환 이사님과 세 가지 키워드 알아봤는데 여기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초기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입니다. 2월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공략 전략까지 좀 전해 주시죠.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 이하에서 주식 사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2,500 밑으로 온다면 좀 겁먹지 마시고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근데 2월만 봤을 때는 2월 말에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냐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제 일본을 약간 따라하는 건데,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부해서 찾아내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많고
근데 배당 좀 많이 안 해주는 기업이 오히려 유리하죠.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 환원에 좀 인색하지만 돈은 꾸준히 잘 벌고 현금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몇 개 정도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런 기업들 중에는 지주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는 여전히 올해 실적 좋아지는 업종이 반도체, 조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같은 네. 또 IT 부품 업종들이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이런 업종들은 뭐 시기를 불문하고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500선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주사 등 저PBR 대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님의 픽 섹터들은 반도체와 IT 부품, 조선, 헬스케어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